자, 이번에는 21번부터 25번에 해당하는 법지문을 보도록 할 건데요. 법지문은 보통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단골로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죠. 근데 우리가 법과 정치를 배우는 학교도 있지만 법과 정치를 배우지 않는 학교가 더 많잖아. 선택 과목으로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법지문에서 나오는 용어들을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지. 여기에서도 채권, 채무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보통 자기가 일상에서 채권, 채무라는 단어를 안 쓰다 보니까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뭔지조차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이거를 학교에서 따로 배우는 게 아니고 따로 시간을 내서 법을 공부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지문이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공부를 해두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거지. 지금은 이런 미미한 공부가 과연 나중에 나의 독서 공부에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 근데 도움이 돼요. 나도 그랬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다 이런 사소한 공부로부터 그것이 쌓여서 지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좀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특히 자기가 정말 약하다면 노력을 해달라는 거죠. 자, 법지문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읽어볼게요. 분쟁이 예견되거나 진행 중인 상황에서 후일 상대방이 사실을 번복하거나 그런 내용을 고지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걸 막기 위해 내용 증명을 활용할 수 있다. 자,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막 내용 증명을 활용해서 증거로 제출하고 이럴 때 있잖아. 근데 보통 그 내용 증명을 언제 하냐면 내가 분명히 그 사람한테 문서를 보냈는데 그 사람이 못 받았대, 그걸. 근데 사실 내가 만약에 그걸 내용 증명서로 따로 떼놓지 않으면 그 사람이 못 받았다고 하면 끝인 거야.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할 걸 대비해서 그거를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용 증명이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라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특수한 우편 제도예요. 이를 활용하면 향후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내용 증명의 개념, 정의 이런 걸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자, 첫 번째 문단 한번 내용 정리해 볼게요. 내용 증명의 개념이 나왔는데요. 내용 증명이라는 것은 문서를 보냈다라는 걸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증명이 있다면 법적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내려가 볼게요. 내용 증명은 개인 간 채권, 채무 관계나 권리 의무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이 된대요. 채권이라는 게 뭐야? 내가 돈을 빌려주고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채무는 뭐야? 내가 돈을 갚아야 하는 의무죠. 그래서 이런 내용 증명을 보내놓으면 이 사람이 나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 의무 같이 이제 똑같이 들어간 예시죠. 예를 들어 방문 판매를 통해 충동적으로 구입한 화장품, 건강식품 등의 구매 계약을 철회 기간 내에 취소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우리 보통 환불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 보통은 7일 이내 혹은 14일 이내에 이제 환불 요청을 하면 환불이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특히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그 기간이 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기간 내에 내가 내용 증명을 보냈다라는 걸 입증을 하면 그 기간이 지났어도 이거에 대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간 내에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걸 사용해서 내가 결국에 환불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 내용 증명이 채권, 채무와 같은 권리, 의무를 명확히 할 때
조금 더 빛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시로 방문 판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애초에 얘도 내가 환불을 하고 싶다라는 내용 증명을 이 철회 기간 내에 보냈어야 돼요. 철회 기간을 지나고 나서 이걸 보내고 나면 애초에 명시된 계약을 파기하는 거기 때문에 효력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철회 기간 내에 취소하고 싶으면 이거 내용 증명 보내면 된다는 거지. 자, 세 번째 문단 가볼게요. 내용 증명은 다른 우편물과는 달리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 세부를 제출해야 된대요.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 3자가 각각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갖고 있기 위한 거지. 증명하기 위해서 혹시 모르니까 나도 가지고 있고 우체국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발신인이 작성한 어떤 내용의 문서가 언제 누구에게 발송되었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문서의 내용이 맞다는 것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보통 이런 정보가 되게 중요하고 선지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보냈다라는 것만 입증할 뿐이지 그 내가 보낸 문서의 내용이 진짜냐 아니냐 이것까지는 입증해 주지는 못한다라는 한계죠. 그래서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입증하지만 그 문서 내용의 진위까지 입증하는 건 아니므로 그 자체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문단에서는 그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를 세부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것을 수신인, 발신인, 그 다음에 우체국 3자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편물을 발신인, 수신인, 우체국이 하나씩 가져야 되는 거고 여기서 포인트는 발송됐다라는 사실은 입증한다. 그러나 진위까지 입증하는 건 아니다. 한계가 있는 거죠. 자, 내려가 볼게요. 그렇다면 내용 증명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일까? 지금부터는 기능에 대해서 얘기해 줄 거예요. 우선 내용 증명은 문서를 발송하였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나는 분명 보냈는데 상대방이 나는 못 받았어 라고 이야기할 때를 대비하는 거예요. 만약 법적 대응 과정에서 내용 증명을 제출하면 상대방은 그와 같은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받았다는 사실만큼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거지. 왜? 이미 그거는 우체국을 통해 증명이 됐기 때문에. 다음으로 내용 증명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줘서 그 내용의 이행을 실현하게 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쫄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내용 증명을 보내는 사람이 추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의지가 있음을 알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에게 돈을 빌린 B가 채무이행을 도촉하는 내용 증명을 받으면 B는 A가 이후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껴서 자발적으로 돈을 갚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지금 내용 증명에 두 가지 기능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내가 내용 증명 문서 발송했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거고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줄 수도 있겠지. 내가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했는데 얘가 나한테 내용 증명서를 보내면 내 입장에서는 와, 얘가 조만간 나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면서 후다닥 갚겠지.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단. 또한 내용 증명은 그 자체만으로는 단순히 최고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최고라는 건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즉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얼른 돈 갚아 라고 독촉하는 것밖에는 안 돼요. 하지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우리 소멸시효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봤지.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권리라는 건 죽을 때까지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심지어 우리 범죄에 있어서도 모든 것에
이제 기한이 다 있잖아. 그 사형을 할 때나 아니면 그 범죄자에게 형벌을 내릴 때도 공소시효라는 게 있는 것처럼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한테 함부로 돈 빌려주면 안 돼. 소멸시효가 있고 그 상대방이 결국에 그 소멸시효 안에 내 돈을 갚지 못했다. 그러면 내 권리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막 빌려주면 안 된다는 거지. 제때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만료되어서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돼요. 따라서 소멸시효가 만료될 무렵까지 채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즉 돈을 안 갚는다면 채권자는 소멸시효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도록 중단시켜야겠죠. 엄청 똥줄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기간을 좀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내용증명이라는 거지. 그러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고 하여 바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건 아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날짜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나 압류나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해야지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압류라는 건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마음대로 처분하는 걸 제한하는 거고요. 가압류도 마찬가지야. 그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처분. 채무자가 자신의 물건을 마음대로 처분을 못하게 하는 거야. 즉, 그 사람, 채무자의 의무는 어쨌든 채권자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건데 그 돈을 갚기도 전에 자기 맘대로 그 재산을 활용하는 것, 그거를 일시적으로 막는 거죠. 그걸 해야지만 소멸시효가 중단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소멸시효는 내용증명을 보낸 시점에서 중단되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때까지 경과한 소멸시효의 기간은 무효가 되고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된다. 즉, 내가 돈을 빌려줬고 나의 소멸시효가 만약에 5년이야. 근데 얘가 5년 가까이 지나도록 돈을 안 갚아. 그래서 내가 내용증명을 보냈고 6개월 이내에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청도 했어. 그러면 나는 그 시점으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를 더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공을 하면. 그래서 여기 5번째 문단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요. 이어진 기능이죠. 소멸시효 중단 기능.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줬어. 첫 번째, 내용 증명을 일단 보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6개월 이내에 뭐 청구, 압류, 가압류 이런 거 신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세 번째 특징, 내용 증명 보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그리고 소멸시효가 새로이 시작된다. 자, 그 다음 6문단. 내용 증명을 작성할 때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특정 일에 특정 내용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되므로 발신인, 수신인, 제목, 본문, 날짜가 순서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기재된 발신인 및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은 반드시 봉투 겉면에 작성하는 주소와 이름과 일치해야 한다. 그 안에 내용과 그 다음에 겉에 있는 봉투의 발신인, 수신인 이름이 다르면 안 된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제목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과 같이 내용 증명의 구체적인 목적이 남겨 있어야 되고, 본문에는 계약 경위와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요구사항 등을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 되고, 날짜에는 발송 날짜를 쓰고 발신인의 도장이나 서명을 해야 하고, 작성하면서 글자나 기호를 정정, 즉 수정하거나 새로 넣거나 삭제할 때는 정정, 삽입, 삭제라는 문자뿐만 아니라 수정한 글자 수를 기재해야 하고, 거기에 발송인의 도장이나 지장까지 찍어야 한다. 그래서 6번째 문단은 다 적지는 않겠지만 내용 증명 작성 시 유의점이라고 정리를 할게요. 자, 마지막 문단. 민법의 규정에 따라 문서의 우편 발송은 수신인에게 도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방문 판매 등의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의 경우에는 수신인의 수치 여부와 상관없이 그 종이를 발송한 날부터 발생한다.
수취 여부라는 건 수신인이 그 종이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내가 내용증명을 보낸 그 날부터 적용이 된대요.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3년간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발신인이나 수신인이 이를 분실할 경우에는 발송 우체국에 특수우편물 수령증,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해서 본인임을 입증하면 보관 중인 내용증명에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복사도 가능하다. 이거는 그 발신인이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한 것까지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7문단에서는 우편 발송이 수신인에게 도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방문 판매는 수취 여부와 상관없다. 그리고 필요시 복사도 요청할 수 있다. 여기까지. 자, 그러면 21번 문제. 답은 1번이죠. 특정 제도. 여기서 말하는 특정 제도는 내용 증명 제도죠. 그리고 그것의 기능은 3가지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형성 배경이나 발달 과정 없고, 특정 제도가 지닌 문제점, 한계 이런 거 없고요. 그리고 특정 제도가 실시되었을 때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 이미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장단점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필요성까지는 괜찮죠. 그 속성을 유사한 대상에 빗대어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자, 22번. 내용 증명을 받은 수신인은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고 문제 해결을 시도할 수 있다. 자, 4문단에 있는 이야기죠.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22번에 일반 선지 근거 찾을 수 있고요. 2번. 방문 판매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 증명의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부터 발생한다.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마지막 문단에 방문 판매 등의 청약 철회는 수취인의 수취 여부와 상관없이 발송한 날부터 발생한다 라는 걸로 2번 근거 찾을 수 있네요. 그 다음에 3번. 내용 증명 발송 직후 발신인이 이를 분실할 경우 발송 우체국에서 복사 요청할 수 있다.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그 다음에 4번. 내용 증명을 위해 우체국에 같은 내용의 문서를 세부 제출하여 발신인도 그중 하나를 갖는다. 3문단에 있었죠. 답이 5번인데 그 이유는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 내용 증명을 발송한 건 효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간 내에 발송해야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죠. 1문단 끝에도 보면 2문단 끝에도 보면 기간 내에 취소하고 싶을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내용 증명을 요청할 때는 철회 기간 내에 보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23번 딱 A만 보면 되는데요. 수신인 주소도 나와 있고요. 누구인지도 말했어. 근데 지문에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 봉투 겉면에 있는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과 일치해야 된다라고 했죠. 맞고요. 근데 발신인의 주소가 없죠. 여기 위에. 그죠? 수신인만 나와 있잖아. 그래서 발신인을 추가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제목이에요. 근데 제목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목적이 담겨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냥 단순히 계약 관련이라고 하면 부족하죠. 그러니까 계약 처리 요청 이렇게 목적을 넣어주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다부분 삭제, 홍길동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삭제도 했고요. 지장도 찍었어. 하지만 뭐가 부족하냐면 몇 글자 삭제했는지가 안 나왔죠. 그래서 2글자 삭제 이렇게 넣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본인의 아들 홍땡땡은 미성년자로서 민법상 행위 무능력자가 책을 구입한 경우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계약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라는 요구사항을 넣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부분. 지금 발신인의 이름과 날짜와 그리고 도장이 찍혀있죠. 근데 5번. 수신인의 내용 증명을 받게 된 날짜를 밝히는 게 아니죠. 지문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A 부분에서는
발송 날짜를 쓰면 된다 그랬어. 그래서 저 부분은 틀렸습니다. 자,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래요. 기억이 뭐였냐면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대. 뭐가? 내용 증명이. 왜냐하면 내용 증명은 문서를 보냈다라는 객관적인 팩트를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저 부분과 관련된 게 4번밖에 없죠. 1번 분쟁을 처리해라. 아니죠. 이런 거 요청하는 거 아니고요.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너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고 너는 나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있어 라는 걸 명확히 하려는 거고요. 수신인에게 의사표시를 할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내용 증명을 보냈으니까 너 이거에 답장해. 그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충동적으로 계약을 막는 것과는 관련이 없죠. 그 다음에 5번, 어차피 내용 증명은 법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습니다. 진위를. 자, 25번 갈게요. 이 문제가 3점짜리로 가장 난이도가 있었죠. 을은 갑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며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을이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네요.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2020년 12월 31일에 만료된대요. 그러니까 이 전까지 빨리 이 소멸시효를 연장할 필요가 있지. 그런데 갑은 만료일이 다가오도록 을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을은 주변의 조언을 받아서 2020년 10월 31일에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자, 그러면 그 아까 목적 세 번째 부분에서 오문단 여기를 보면서 이제 내용을 주로 풀어줘야 돼요. 자, 1번 선지. 을이 갑에게 내용 증명을 보낸 궁극적인 목적은 소멸시효 만료 다 돼가 라는 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채무 이행 빨리 하라고. 채무 이행을 요구하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적이 이 1번 선지가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2번. 을이 보낸 내용 증명으로 인해 소멸시효 만료일인 2020년 10월 30일로부터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만료일, 소멸시효가 중단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냐면 내용 증명을 보낸 시점에서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는 2020년 12월 31일이 아니라 2020년 10월 31일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을이 내용 증명을 소멸시효 만료 2개월 전에 보냈으므로 소멸시효가 2개월 연장된다?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한다 그랬잖아. 아니고요. 답은 4번입니다. 을이 이후 법적 대응을 할 뜻이 없다면, 즉 소멸시효를 늘리지 않는다면 결국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12월 31일까지가 끝이죠. 그 다음에 5번. 6개월 이내에 가압류 가처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2021년 6월 31일이 아니라 2021년 4월 30일까지 해야 돼요. 왜냐면 10월 30일에 내용 증명을 했으니까 여기로부터 6개월 뒤면 2021년 4월 30일까지죠. 그래서 여기는 틀렸습니다.